안녕하세요. 언박싱 진행자 한유정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적 이슈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정창훈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구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3월이 돌아왔습니다. 간에 평안하십시오. 강민구입니다. 대통령의 마지막 변론이 있었습니다. 7분 정도 하셨다고 하죠. 70페이지 분량에 나온 이게 기사화 다 됐어요. 선배님. 국민의 65회, 간첩이 25회, 거대 야당이 44회, 북한이 15회, 미얀 송구가 단 1회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그 대통령 최후 변론을 아주 장시간 동안 하셨는데 다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미안하고 송구하고 단 1회라고는 하지만 일단 국민들한테 이렇게 송구하다라고 일단 죄송한 마음을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했던 그 계엄 선포가 독재를 하기 위한 계엄 선포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그런 계엄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복귀하면 개헌에 대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내란 어떤 그런 논란으로 인해서 탄핵이 인용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어떤 변호하기 위한 또는 자신의 어떤 입장을 주장하기 위한 변론이 일단 최후 변론이니까 거기에 어떤 단어가 더 많이 들어가고 어떤 단어가 적게 들어가냐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높이 평가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그 최종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는 어떤 뜻을 담아내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67분 동안 전부 다 남 탓만 하고 내 탓은 전혀 없는 참으로 한심한 최후 변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한 큰 주제 4가지가 있던데요. 첫 번째가 거대 야당이 북한, 중국, 러시아 편만 들고 있다. 우리나라 편을 안 들고 이것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냐, 아니고 뭐냐 이런 말씀을 하나 하셨고, 또 본인은 자유 헌법 수호를 하고 국익 수호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 세력과 타협하고 얘기할 자세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국민을 선동했는 선동 탄핵이고 국민을 기망한 초유의 사기 탄핵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분께서는 자녀 임기를 처음에는 개헌하고 임기 단축을 해서라도 자기의 잘 마무리하겠다 이랬는데 참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자니 진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하는 말이 생각났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말을 44회나 언급하고 간첩을 25회를 언급하고 짧은 국민사과만 있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독립신문 신문에 밀정에 대해서 그분들이 사설을 하나 썼는데 그 문구가 딱 적확하게 맞는 게 있습니다. 돼지를 목욕시켰더니 감귤 맛을 못 잊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분이 정말 감귤 맛을 못 잊고 있는 듯합니다. 원래 변호인들이 변론을 하실 때 김계리 변호사처럼 제가 대통령께 되었다. 아기 키우고 있어갖고 몰랐었는데 민주당의 폭주가 이렇게 심한지 몰랐다. 이런 개인적인 사적인 이런 거를 굳이 그렇게 부각시키는 게 과연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가?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거 듣고. 그리고 어떤 심리학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과를 할 때는 그냥 아무 변명 없이 사과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사과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사과보다는 본인 입장에서는 설명이고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변명처럼 들리는 말씀을 너무 길게 하지 않으셨나. 길게 한 만큼 그렇게 효과는 있었나. 또 약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사실 들었습니다. 근데 변론이라는 게, 최후 변론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최후 변론은 형식은, 그 법정에, 자기한테 주어진 어떤 혐의에 대해서 항변하고, 자기의 어떤 법적 권익을 찾기 위해서 하는 절차로 하는 것이 이제 변론이거든요. 그리고 그 변론이, 자기 자신한테 변론하는 것을 그걸 단순하게 뭐 핑계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그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이제 밝히면서 지금 현재 그 자기에 대한 그 어떤 대통령직 파면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신 거거든요. 그 과정에 이제 국민들한테 또 이제 짧지만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셨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최후 변론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승복하시겠다라는 어떤 그런 견해를 밝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시 한번 아쉽게 생각합니다. 3월 중순쯤 되면 결과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뭐 악법도 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결정을 내리시는 그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윤석열 측이나 과연 깨끗하게 승복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선 탄핵은 8대 0으로 인용이 되고 대통령은 그 즉시 파면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정광훈파하고 세이브 코리아파가 한 2주간 불복 비슷하게 거의 반폭동 수준까지 일어나지만 한 2주 지나면 저는 또다시 한번 잠잠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뒤에 뒷배가 이제 국민의힘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계속 그분들을 지지하는 순간 자신들의 보수는 극우다, 극우다 이렇게 밝히는 것이 될 거고 국민의힘은 파쇼 정당이라고 이 지지층 중에 중도층들이 그렇게 각인하는 걸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제 다른 결과가 나면 정말 지금 그 12월 3일 이 내란, 계엄으로 인한 내란 일어났는 그에 대한 우리 정말 정상적인 민주 시민 교육을 40년, 50년 받아왔는 국민들이 정말 또 다른 분노에 차서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헌법재판관들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저는 8대 0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강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이 몇 대 몇으로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 이거는 현재 결과에 보면 나오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국민으로 지칭되는 세력이 크게 양분돼서 극단적으로 지금 대립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6.25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한국 사회의 그 극심했던 갈등 양상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그 국제 정세를 바라보면요.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를 취하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패권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나라는 산업 경쟁력이 좀 약화되고 있고 안보 상황도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한국의 어떤 생존권,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어두운 전망을 내놓는 평론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게 지금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던 그 어떤 리더십, 그다음 국정 기조를 빨리 재건시켜야 되고요. 또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재건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으로 재건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는 문화가 이제
받아들여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보여진 어떤 일부 어떤 절차적 어떤 논란이라는 이런 건 좀 유감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최종 권능을 갖고 있는 기관이니만큼 승복을 해야 되는데요. 그 승복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 대칭에 지금 서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또 민주당 또 그 진보 진영 이런 쪽에서 공의 어떤 결과가 난다 하더라도 8대,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8대 0으로 기각이 인용되든 또 뭐 5대 3이든 뭐 어떻게 됐든 기각이 되든 이거는 뭐 무조건 승복을 해야 되고 또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도 최종 변론 때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지금이라도 최종 판결 이전에 어떤 경우의 결정이라도 승복하겠다는 그런 대국민 발표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민주당하고 지금 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있던 진영에서도 어찌됐든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결정이 나오면 이걸 받아들이고 함께 손잡고 통합의 길로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비명계신가요? 친명계신가요? 저희는 예, 신명계죠. 신명계입니까? 비명계라 하면은 국장님, 비명의 명이 뭐예요? 그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비명이라고 하면은 명자는 이재명 대표의 그 명자 아니겠어요? 이제는 명태균입니다. 비명계는 명태균입니다. 그래서 대선 주자, 특히 국민의힘 비명계라야지 가능하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리고 지금 명태균은 오세훈 시장한테 억하심령이 엄청난가 봐요. 내 옆방의 주인은 오세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용현 장관이 상원은 어떻게 이러면서 노상원한테 물었고 우리 또 김건희 여사는 선생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명태균은 꿈자리가 뒤숭숭합니다. 이래서 캄보디아 때도 그랬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먼저 브로커에 불과한 명태균이라는 자가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을 통째로 흔들고 있는 이런 지금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참 국민 한 사람으로서 참 서글프기도 하고 또 이런 정도의 수준인 사람과 대한민국의 유력 정치인들이 뭐 직간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참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명백히 달라질 수 없는 것은 명태균이라는 자는 일부의 가치도 없는 브로커에 불과한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이러저러한 연유로 엮여있던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런 유력 정치인들이 있는데요. 불법성이 드러난다면,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뭐 대선 주자이든 아니든 간에,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면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되고, 그런 겁니다. 다만, 아직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안으로 온갖 언론에서 명태균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나오는 게 사법계 판단 이전에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장님, 주진우 기자가 녹취록을 풀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김건희 여사께서 조선일보를 폐간시키는데 목숨을 걸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녹취록이 12.3 그 계엄 이후에 이게 그렇죠. 이후에 통화한 내용이라고 저는 밝혀졌어요.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조중동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 일어났어. 걔들이 무서운 애들이 예. 그러니까 이분 또한 참 이 언론이 참 자유로운 우리 대한민국에 언론을 작살내겠다. 그 정도의 영부인이다. 이거는 사실 그 부의원이 누군가가 다시 한번 밝혀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그것이 그 녹취록을 이제 명태균 씨가 조선일보 기자한테 줬는데 조선일보에서 자기네들이 그냥 영산으로 전달하고 준 것을 조선일보가 갖고 있다니까 그
대노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또 복사본이 또 있었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받으셨다고 하는데 선배님 그러니까 명태균 이것 때문에 12.3 개헌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설이 지금 명태균이 다 아니라 이렇게 쫙 김건희 퍼져 여사 있는 거 때문에 아닙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 녹취록 그 관련해서도 저도 이제 봤는데요. 그 주진우 시사인 그 편집위원 편집위원이 그 누굽니까? 그 김어준 방송 뉴스 공장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인데요. 그 12.3 그 계엄 이후에 명태균 씨가 소위 말하는 자신의 핸드폰,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자기의 핸드폰에 있는 여러 가지 파일 중에 김건희 여사만 직접 했던 걸 별도로 뽑아서 USB에 담고 이 담았는 것을 모 언론사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모 언론사가 조선일보더라. 그래서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함을 표시했다. 뭐 이게 저 이야기의 주제인데요. 그럼 쉽게 말해서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자기가 당사자하고 내하고 얘기했던 걸 저 모아서 그걸 USB로 만들어낸 것을 이걸 조선일보가 쥐고 앉았다가 이걸 대통령이 줬으니까 굉장히 뭐 이런 굉장히 섭섭하다 뭐 이런 표현을 지금 나누는 이야기인데요. 요걸 끄집어내서 조선일보에 대한 섭섭함을 표시한 우리끼리 뭐 어떤 뭐 섭섭함을 표현하다 보면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 정말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를 폐간할 능력과 힘이 있느냐? 또 그럼 또 조선일보 폐간을 위해서 무슨 조치를 한 게 있느냐? 그건 없거든요. 다만 경솔한 표현이고 결국 그 표현을 놓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버이냐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한 사람이 자기가 그 통화했던 내용을 별도로 발췌를 해서 USB에 보관하고 그걸 언론사가 보도를 하지 않고 그걸 대통령실을 통해서 이게 올라온 데 대한 부분에 대한 굉장히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조선일보 여자 기자가 김 기자로 알려져 있는데 친분이 원래 있었다고 해요. 대통령과 직접 통화할 정도로. 근데 본인은 전달하지도 않았고 다른 경로로 그 내용이 들어갔고 본인은 지금 억울하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여튼 조사해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조사하면 나오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서운함 이야기 하실 수 있죠. 영부인이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시스 없애겠다. 아니 그거를 소리 들었으면 그거를 기분이 공식 어떠실까요? 선상에 나와서 하겠다라든가 무슨 어떤 공적 기구에 나와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주고받았던 공적으로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얘기는 아예 못하죠. 근데 이런 얘기를 딱 잡아서 언론을 폐간하겠다고 한 거는 전두환 시절에나 있었던 얘기거든요. 1도1사 모르세요? 기억나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헌재의 마지막 변론이 윤 대통령이 있고 이 중간에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 같으나 저는 이것이 새로 점입 가경 까면 깔수록 더 나오는 명태균 양파 정국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제 명태균 특검법이 그 법사위에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근데 시작됩니다. 대행이 또 거부할 수도 있죠. 근데 또 명태균 이분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그 언어가 아니에요. 이게 보면 장님무사라든지 돼지는 잔칫날 잡는다라든지 이거는 우리가 그런 말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테 지금 연루된 지금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이런 사람들도 이번에 그 조기 대선이 만일에 뭐 사실상 조기 대선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이분들은 아주 쉽지 않은 그러니까 비명계라잖아요. 예, 그리고 개국이 있을 거라는 생각. 성난이 않으세요? 예? 명자 뺏겼는데 고유명사가? 국힘 비명. 그렇죠. 국힘 비명계가 예. 이제 곧 시작될 겁니다. 네. 그래 이제 비명계들 또한 또 움직이지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뭐 계속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하고 한동훈 또 누굽니까? 또 안철수한테 뭐 같이 하자 이러지만 저는 그 원래 씌어진 배신자하고 저는 한동훈 전 대표는 곧 씌어질 배신자 프레임이 갇힐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계속 철수하면 철수 의원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하여튼 한동훈하고 안철수 쪽은 한번 이렇게 연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씌워지는 그 별명과 프레임은 진짜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언제적 철수를 꺼내셔갖고. 자, 조기 대선 준비에 이제 노골적으로 오픈이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3월 중순에 발표가 나면. 자,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책을 내놓으면서 내용도 상당히 조금 흥미롭더라고요. 근데 이재명을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 이재명도 계엄할 사람이다. 위험성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하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똑같이 이재명 대표도 그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 보인다. 나는 그 한동훈 그 전 대표의 깜이 그 정도 깜밖에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 출신 정치인의 한계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 권력을 잡으면은 대한민국 거의 작살낸다는 이런 거를 국민들이 다 알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한동훈 대표도 검사했는 것을 책에도 안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법무부 장관 했는 것만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여튼 자기가 잘 이렇게 돌파해 나갈 것으로 노력할 거고, 금방 말했던 유승민처럼 배신자 프레임에 안 갇히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칠 것이다. 다른 말로 많이 할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차기 대선 후보로 고정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반면에 한동훈 국민의당 전 대표는 다수의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인데, 한동훈 대표만 콕 찍어서 그 사람의 생각이 옳고 그런 걸 평가하기는 별로 그런 생각은 없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차기 대권 주자로 놓고 보면은 좀 전에 안철수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분 이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또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또 유승민 전 대표, 여러 분 계시잖아요. 계신데, 유승민 전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신구 배신자 프레임에 지금, 탈출을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이고, 실제로 그걸 탈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검찰 출신을 밝히지 않는 거라든가, 또, 원래 검찰은 권력의 개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같은 개가 되더라도 국민의 개가 되겠다고 한 것이니까요. 근데 그분대로 이제 그런 걸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나 유승민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가 될 가장 유력한 그런 후보들도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놓고 보면. 오히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이 훨씬 더 지지율이 압도적이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당내 의원들의 어떤 세력을 놓고 보면 유승민 의원이나 한동훈 의원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세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제 향후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요. 다만 지금 현재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재명 대표로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의 주자들은 지금 다수가 지금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면 누구라도 확정이 되고 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생겨났던 어떤 그런 분위기보다는, 굉장히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와 거의 비등하거나 지더라도 크게 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선이 이루어질 거라 이렇게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이라는 단일 메뉴. 거의 국힘은 지금 메뉴가 많아요. 중식도 있고, 한식도 있고, 여기는 베트남 음식도 있고 멕시칸 음식도 있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밀고 있는 주식 이재명 선수가 만약에 잘못될 경우 다른 메뉴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딱히 지금 눈에 띄진 않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김문수 전 장관이 지금 지지율이 높다고 한들 확장성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제가 최근에 국민의힘 전략을 보니까 제가 국민의힘이면 저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계속 동네에 걸리는 현수막 같은 거 보면
오로지 이재명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하는 먹사니즘, 잘 살자는 잘 사는짐 또한 뭐 여러 가지 비유를 해서 붙이면서 이재명이 문제입니다. 이러면 결론은 시각은 결국은 딴 건 다 잊어버리고 이재명만 국민들의 머릿속에 남거든요. 참 제가 국민의힘은 옛날에 여의도 영수 똑똑한 분 많다고 들었는데 참으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듯 하고요. 최근에 또 이재명 대표는 조금 이렇게 관계가 좀 멀어졌던 이런 분들하고 다 대화를 밥도 먹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연 지사도 대구에 왔지만 김동연 지사, 김부겸 총리, 김종석 박용진 전 의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등등을 만나면서 이제 정말 민주당을 한 솥에 다 아우를 수 있는 정말 큰 솥으로 한번 이번 대선을 치르자는 생각입니다. 금방 이제 정 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대선이 되면 그 표 차이는 양당이 완전히 격돌하기 때문에 표차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민주당에서는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 간다. 그래 말씀드리고 싶네요. 현수막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현수막 문구의 기재는 강민구 아닙니까? 제가 지역구인데 늘 보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민주당 높이 평가해줘서 감사합니다. 정말 민주당 이러면서 제가 여튼 그렇습니다. 저 국민의힘의 현수막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의 현수막의 주요 공격 대상이 이재명 대표가 되는 것은 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거의 유일한 대선 주자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께서 뭐 당내 화합을 강조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 그건 전형적인 부자 몸조심이다. 쉽게 말해서 뭐 어디 시비 걸릴 만한 대상도 없고 견제해야 될 만한 대상도 없는 넉넉한 마음 속에 좋은 태도, 좋은 말 이런 거 나누면서 대한민국의 아주 적절한 야권의 대선 후보감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태도와 자세라고 저는 보고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민주당과 달리 앞으로 치열한 당내 경쟁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치고받고 자기들끼리 또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결정이 되고 나면 누가 됐든 간에 그분도 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처럼 당내 화합을 이야기하고 각계각층 사람들을 만나서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지금 지금 보이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태도, 말씀, 그리고 행보에 대해서 뭐 그렇게 저는 뭐 많이 점수를 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전교 1등의 여유? 네? 그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도 민주당 대권 주자였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에도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사람으로서 지금 절치부심 갈고 닦았는 세월이 벌써 얼마입니까?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준비를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잘 하고 있다 이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중식 하시다가 이제 퓨전 중식 이래서 중도 이제 중식까지 이렇게 넣나 보시는데 뭐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오면 과연 이 결과의 승복을 깨끗이 하셔서 이 갈라진 국민들을 어떻게 화합을 시킬 건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까? 생각해 보셨죠?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국민을 저 같은 정치인이 또는 다른 정치인, 특히 중앙 정치인들이 국민을 둘로 갈라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잘못된 거고 저는 한 사람으로서 잘못됨을 사과드리고도 싶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게 예전에 박정희 정권 때부터 이제 근소하게 이기다 보니까 김대중 후보하고 그 이후에 조금 동서 특히 영남과 호남을 갈라치게 하는
전술을 썼는데 지금은 절대로 그렇지 않고 얼마 전에도 제가 김동연 지사를 만날 때도 지금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인구의 반틈 있는 수도권과 그 외 비수도권의 갈등의 시대이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가 자꾸 동서 갈등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아쉽거든요. 자, 이제 자꾸 진보다, 보수다, 좌파다, 우파다.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80년 전부터 해서 우리가 민족의 비극인 남북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겪어서 그래도 저 북쪽에 공산주의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최근에는 3대 세습을 하면서 전제국가로 변질을 하고 있지만 그 공산국가가 좌파라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 남쪽은 그만한 좌파나 그런 진영이 잘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정의당, 진보당 정도가 있는 거고 우리 민주당은 70년 역사상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는 정당이에요. 여기에 뭐 어떤 그게 없고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면은 중도 보수 아니면은 혁신 보수 아니면 조금 더 나가면 중도 진보 정도인 중도 정당이라고 저는 자리매김 옛날부터 해왔는데 이게 해석이 잘못됐는데 최근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확실히 좀 정리를 해줬다 이래 생각하는데 일부 분들은 조금 또 이견을 내리시는 분도 있다 이래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한 번 더 전국적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 내놓는 결과에 대해서 국민을 통합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결과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 탄핵의 당사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이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론에도 수용하고 자기를 지지해주는 세력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다소 서운함이 있더라도 탄핵이 됐든 탄핵이 안 됐든 간에 서운하더라도 우리나라 최고의 권능을 갖고 있는 기구인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론을 내렸으니만큼 우리가 이걸 다 서운함이 있고 아쉬운 면이 있지만 이걸 받아들이고 같이 손잡고 더 발전된 대한민국에서 노력합시다 라고 의견 표명을 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탄핵이 결정이 되든 결정이 안 되든 간에 현재 결정이 나고 나면 바로 인용이 되면 대선입니다. 대선이 되면 또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정권을 잡기 위한 경쟁에 돌입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 내란 세력의 동조자다. 대통령 탄핵을 연장시켜서 탄핵의 동조자라고 하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 세력을 탄핵을 동조하는 세력으로 묶어버리는 순간 국민 통합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경쟁을 하더라도 승복하자는 의견을 내고 승복된 결과에 의해서 대선이 나오게 되면 정책과 또 그 어떤 개인의 능력을 위주로 대선을 치러야 되지. 거기에 또 내란 세력의 동조자냐 아니냐. 또 명태균이 했던 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녹취에 직접 거론이 됐느냐 안 됐느냐. 아주 사법적 판단도 없는데 됐다 안 됐다. 이런 논란이 심해지고 거기에 대한 갈등이 또 커지게 되면 글쎄요.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전에는 국민통합이라는 단어 자체는 거의 실종되는 상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어쨌든 결과가 나오면 정치권에서는 어떤 국민이 됐던 어떤 곳을 지지를 하셨던 간에 조금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야 되는 거는 맞고, 자, 대선이 치러진 다음에 결과에 의해서 그때도 중도 보수를 운운하시면서 스탠스를 또 그때도 취하시는지를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아니 중도 보수 이야기는
그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중도 보수 또는 다른 말로 개혁 보수라고 말을 많이 써왔었어요. 그거는 이준석, 유승민이나 그러니까 그게 또 요즘은 얘기죠. 또다시 차용해가지고 네. 요즘 그거 뺏기는 거 계속 뺏겨요. 사람이 먼저다 하니까 한동훈이 그럼 뺏겨가지고 저작권 주장하시는 거예요? 국민이 먼저다라고 또 이렇게 하여튼 정치인이 자꾸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꼭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한쪽 북쪽이 완벽한 공산주의 국가, 전제국 국가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확실히 왼쪽에 갈 수가 없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대통령 공약, 대선 공약 보면 당명 바꿔놓고 비교하면 어느 게 어느 공약인지 모를 정도로 비슷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이렇게 녹아져 있는, 융합되어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좋게 좀 생각하시고, 정 국장님은 자꾸 저도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윤 대통령이 그런 깜이 됐으면 우리 다 속았어요. 옛날에 이제 나는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 정말 정의로운 칼을 휘두를 줄 알았는데 김건희를 위한 칼만 휘두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속설에 맹태균 게이트가 터질까 싶어서 지금 12개헌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깜이라도 됐으면 벌써 저는 하야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라는 상품을 누가 이 장에 내놨죠? 그건 누가 내놨습니까? 누가 내놓으셨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본인이 후회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어쨌든 모든 일을 저희가 할 때 결과를 다 예측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제가 이 프로 들어오기 전에 항상 조금 시민들 취재를 조금 많이 해서 이 얘기 저 얘기 들어보고 들어와요. 이번에도 제가 한 시민의 의견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이재명이 대선이 치러지면 될 것 같다. 감옥 안 가게 되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여소야대 똑같이 만약에 민주당이 겪는다면 반대로 국힘이 민주당이 했던 거와 똑같이 계속 인사에 대한 탄핵을 하고 한다면 과연 민주당은 어떻게 얘기할 건지가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내자 딱 줄여서 내로남불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게 확실히 다릅니다. 예전에 박근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서 어떻게 확실히 박근혜 달라요?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정치 바닥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반대 견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용인하고 인정해 줍니다. 그랬는데 아마 윤석열 이 대통령 이분은 검사만 하다가 검사 무소불위 아닙니까? 우리 속된 말로 지나가는 사람 전마 잡아넣고 하면 잡아넣을 수 있는 권한을 지금 현재 법률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소 독점주의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정치를 한다고 하고 벼락 출세를 해가지고 국민이 3년 전에 쏘가가지고 투표를 해주니까 대통령이 되니까 내가 마치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것도 뒤에서는 부인께서 계속 하명을 하시니까 그 명령은 또 따라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무조건 내 편을 들면 내 쪽 말을 인정해주면 내 편,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완전 적이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너무 강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민주당이나 정치 이재명 대표라든지 아니면 국힘에 정치를 좀 오래 하신 분이 대통령이 되면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언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이가 문제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상품을 누가 내놨죠? 그러게 말입니다. 자, 시민들이 보시는 의견은 그래도 예전에는 여야가 다퉈도 이렇게 살벌하게 다투거나 매정하거나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보이는 듯이 싸우지는 않았다. 낭만이 있었다,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런 낭만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양쪽 다 똑같이 너무 선동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 시민들도 계셨습니다. 권력은 인간성과 도덕성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권력은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울이기도 하지요. 권력은 현명하게 사용할 때만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용을 하면은 훗날
큰 충격이나 재앙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권력이 어디 영원한가요? 그 알량한 권력. 그 자리에 계실 때 훗날 내려오실 것을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